오늘 초대한 분은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번에 워낙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오늘 마침 또 장이 아주 안 좋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장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견뎌야 될지 아마 되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네. 그동안 근데 미국이 좀 떨어져도 국내는 좀 꿋꿋하게 버티더니 요즘 그냥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폭락했을 때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또 편안하게 또 살 수 있는 레인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이 2,400 정도 갔을 때 제가 참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600이라는 그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전히 우리의 동학개미들만 주식을 사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개인들 매수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벤트들이 또 앞으로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엄청난 수급의 교란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찬물을 끼얹는 행위 중에 하나가 LG화학의 분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LG화학의 분할 이슈가 얼마나 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정은 2250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종가 보니까 2270이 네요. 그래서 빠르게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단지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히 이 3억으로 강화되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거 과세 제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결국은 직계 존비속이잖아요. 그렇죠. 직계 존비속 합산으로 3억이 넘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3억에 대한 대주주 과세 요건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2년 뒤에 불성실 가산세 20%에다가 1할 0.03% 추가 가산세가 붙어가지고요. 거의 50에서 70%에 가까운 세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 제도 때문에 이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코스닥이 보였고요. 그죠?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절없이 빠지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그런 수급의 교란 요인이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제 지금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미국 변수,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전무님은 우리 내부에 어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나스닥이요. 이번에 3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90%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거의 올랐네요. 90% 올랐고요. S&P 500이 한 64%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란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거의 6개월 동안 조정 없이 올라왔고요. 그렇게 랠리를 하고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정도 빠졌습니다. 11.9%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9.8%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쉼없이 달려 나스닥이 90% 오르고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받은 걸 폭락이라 할 수는 없고요. 주식은 제가 저희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는데요.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렇죠. 위험 자산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위험 자산이라고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우량 주식을 사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가 있고 우량 자산을 통해서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은 절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표현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해를 못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그게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나 많은 주식의 대가들이 변동성이라든지 마켓 타이밍 같은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많은 동의를 합니다. 많은 동의를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보시면 이 변동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이런 이슈가 이번에 LG 화학의 물적 분할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있는 이 변동성을 우리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산책하는 사람과 그 강아지라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이 펀더멘탈과 함께 같이 가는 이 강아지가 바로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는 기업인지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역시나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투자해야 되듯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변동성은 한 어느 정도일까, 주가의 변동성일까, 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파생을 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네, 6개월 동안의 랠리 이후에 당연히 이 정도 쉬어야 되죠. 네, 쉬어야 되는 거고요. 올 게 왔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뛰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주도 가서 말 타보셨냐고. 서 있는 말도 타기 힘듭니다. 예, 서 있는 말도 타기 힘든데 막 달리는 말 올라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 달리던 말이 조정을 받아주잖아요. 쉬는 타이밍이 쉽게 왔다. 탈 수 있도록 고점 대비 15%, 20% 이렇게 빠져주잖아요. 얼마나 타기 쉽게 말이 이렇게 앉아주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이 과연 계속 내년도에 박 전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 3천을 가는 장인지, 아니면 많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끝났다. 예, 여기서 다시 뭐 1800 갈 거다. 이러면 이 말이 쉬는 게 아니라 그죠. 완전히 그렇죠. 뭐 잠자는 말이 될 수가 있지만, 뭐 그것도 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이 내년 상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그 두 번째 랠리에 말을 쉽게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이다. 예, 그렇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가가 폭락하는 이 현상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펀더멘탈은 실물 경제는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계속 끼어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이 버블이 터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그 버블에 대한 논란이 많으신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형자산의 가치 이런 부분도 여기 8.15 머니톡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설명도 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 세상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그냥 네이버만 보더라도 꽃배달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그 네이버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입주해 있고, 우리가 이 빌딩에 20층이라는 빌딩에 몇 가구가 이렇게 입주해 있는 거에 따라서 렌트비가 계산돼서 나오듯이,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뭐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대서 팔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가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빌딩이 저는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저 롯데타워 같은 그런 뭐 100층짜리 이런 빌딩이 계속 옆에 막 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굳이 폄하해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거는요, 그 닷컴 버블 깨졌을 때, 그 아마존이 100불에서 거의 1.6불인가 해서 거의 95% 마이너스 나거든요.
그때는 실적이 안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계속 실적 체크를 하는데 지금 S&P 500의 EPS가 180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50불까지 빠졌다가 네. 147불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EPS 증가가 그 빵 기업들도 보면요. 우상향으로 이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EPS 예상치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작년에 뭐 한 70조 전후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올해 80조, 내년에 110조 이런 식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게 과연 그렇게 나올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게 과연 그렇게 나올까에는 우리가 경제 주체잖아요. 그렇죠. 소비의 주체잖아요. 제가 요즘 혹시 제 생각이 늘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내년에 뭐 할 거냐고. 뭘 제일 하고 싶으냐면 다들 여행 가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답답해요. 예, 사실. 거의 99%는 제1 소비, 보복 소비로 나는 여행을 가겠다. 일단 소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주변에 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부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 그 금융위기가 있고 신종플루의 바이러스가 있고 미국의 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가, 우리나라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요, 실적 개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리만 사태 터지면서 미국의 S&P 5의 실적이 마이너스 35%를 기록했다가 2009년도에 한 9.8% 기록했다가 8.8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플러스 38.5% 정도 나오거든요. 내년에 실적 예상치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전부 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이연되면서 실적이 회복되는 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굉장히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네. 사람들을 설베이를 해보면.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지 못해서 주가가 다시 자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쉬었다가 내년에 이 보복 소비를 주식시장은 예상을 하면서 다시 11월 말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큰 불확실성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 대한 그 대통령의 또 새로운 경제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에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그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막강한 힘, 그리고 그 힘을 대선 전에 뭔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뭔가 써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오히려 연준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터져도 막을 힘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라는 그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은 90% 상승해서 지금 가격저죠? 12% 빠져 있고요.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나스닥의 월봉 차트거든요. 아, 네. 네.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르고 지금 5개월 월봉에 딱 5개월 이평선이죠. 이 정도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은 그동안에 한 50년치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안 나오면 더 이상한 조정이고요. 예, 그 정도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연준의 그런 부분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봤습니다. 별로 기대할 것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연방준비원회, 즉 중앙은행의 기능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물가와 실업률인데 특히나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중앙은행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물가 수준인 2%에서 2.5%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졌잖아요. 네. 예, 페드 푸시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주가가 박살나니까 결국은 페드가 딱 들어와서 주가를 들어오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5개월, 6개월, 7개월 아니면
99년도 닷컴처럼 그렇게 과열이 돼버리면 나중에 주가가 다시 박살나면서 경제에 대한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은 파티가 너무 무르익을 때 펀치볼에 대한 이 펀치볼이라고 하잖아요. 칵테일을 담아놓고 만드는 우리 화채 그릇 같은 거. 예, 그 펀치볼을 치운다고. 너무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고 너무나 경기가 냉각될 때 또 돈을 대주고 예,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연준의 FOMC 회의 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좋게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과열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워런 버핏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보는 지표가 그 버핏 인덱스라고, 예, 제가 뭐 한 수백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워런 버핏 같은 주식의 대가가 보는 혹시나 주식 시장이 지금 좀 과열인 거 아닌가 보는 지표가 버핏 인덱스인데, 즉, 시가총액을 GDP로 나누는 거죠. 예, GDP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잖아요. 네. 이 경제 체력보다도 훨씬 무거운 주식 시총을 들고 있으면 무거운 거거든요. 주가가 너무 앞서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버핏 인덱스가 닷컴 버블 때 154%에서 빠졌었고, 이번에도 코로나 있기 전에 150% 넘어간 데서 또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150% 수준으로 와 있는데 GDP가 감소를 하면서 지금 뭐 174%로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150% 전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투자의 대가들조차도 여기서는 주식을 매도 호가에 막 사야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국면에서는 매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인 조정이다. 예, 저는 그게 뭐 우리가 좀 주식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또 약간 멀티플이 비싸진 가격대에 오니까 또 거기서 떠는 그런 변동성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시 온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하락의 폭을 과거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한 30-40%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당한 그 폭락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될까요? 하락에. 제가 파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주식만 하신 분들보다는 그런 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좋아하지만 이 변동성은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1,500이 갈지 그리고 뭐 1,100 간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지만 저도 이번에 뭐 1,500이 깨질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이 변동성 국면에서 이 밑에 꼭지와 위에 꼭지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지 지금 우리 지수가 2272가 됐잖아요. 중요한 저의 원칙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숏 배팅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락하는 거에는 배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락할 것 같으면 그냥 주식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뭐 공매도를 때리면서 그냥 하락 배팅, 뭐 인버스 잡고 그러지는 않고요. 오로지 이제 매수 배팅만 한다는 그 상황에서 언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거냐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그 PBR이 있잖아요.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이 PBR이 0.9 밑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요. 항상 물려도 6개월 안에 다 회복시킵니다. 항상 6개월 안에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월 폭락장에도 나와서 미친 듯이 6개월 안에 2100에서 2300 갈 거다라는 그런 글을 적고 그런 방송을 했던 이유도 과거에 보시면 우리가 가장 국가의 부도의 날이 있었던 98년, 그 98년도에는요, 8월 달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때 나스닥이 2050에서 1400까지 빠지는데요. 지금처럼 2달 만에 그렇게 빠졌었거든요. 2달 반 만에 그렇게 빠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처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량 자산의 가격은 빠르게 복원되는데 그 안전 마진으로 볼 수 있는 그 PBR의 지수 때는 얼마인가?
0.9 이하에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PBR 1배를 한 2,60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600에서 260 빼면 2,340이죠. 네. 그래서 2,340 밑으로 가면 이제는 다시 살살 물량을 늘려도 되는데 지금 2,270이니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놨었는데 어제 이제는 기간 조정은 아직까지 뭐 미 대선 전까지는 있겠지만 가격 조정은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뭐 1150 바라고 뭐 밑에서 걸어놓기보다는 이 지수대에서 2300 밑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다시 주식을 채우자. 예, 지금 채우고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한 번 더 채우고 10월 말에 채우고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장도 또 이제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도 내일 심리적으로 좀 더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그냥 천천히 그냥 매수해도 가능한 어떤 지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방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게 예. 뭔지는 모르나. 예,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뭔지를 모르고 위험이 올 때가 그게 큰 위험이니까요. 그 위험을 감지해 주는 아주 우리 마당에다가 워치독이라고 합니까? 그런 강아지를 한 명 놔둔다고 봤을 때, 그 워치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세요. 주가는 빠지는데, 환율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에 3월, 4월, 5월 달에 저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원달러 환율 차트를 계속 매일 아침마다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치고 올라가면 2차 그 좀 비관적으로 보시던 분들이 생각했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1299원 갔다가 환율은 3월, 4월, 5월 달에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통화수합이라는 체결되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게 가속화됐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 원달러 환율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저는 내년에 뭐 1,05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고 우리나라 원화만 강세로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도가 한 30%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범중화권 경제 블락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위안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예. 강하죠. 예.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주가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확 빠지는 게 놀라셔가지고 혹시 또 새로운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조성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 환율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 않으면 너무 좀 걱정 안 안심할 수 하셔도 있다.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스닥이 오늘도 저녁에도 그렇고 뭔가 더 많은 어떤 하락이 있게 되면 네. 연준에서 또 뭔가 부양책을 또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제가 오히려 더 무서워하는 거는 연준이 무슨 액션을 취할까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왜요? 예. 연준이 부양책을 만약에 써야 되고 연준이 추가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써야 되나 그런 정도의 경제가 위기 상황이면 제 비율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연준이 세계 경제에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고요. 지금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항상 어디 출입할 때마다 온도 재잖아요. 네, 그렇죠. 연준이 매일같이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한 온도를 재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그 사이에 9.11 테러도 있었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금리를 탁탁탁 낮추는데 9.12 테러가 터지면서 또 빵 금리를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2002년, 2003년 초까지 금리를 닷컴버블 시절에 6.5 하던 페드의 금리를 2003년 초까지 1%까지 계속 낮추거든요. 네. 그 계속 낮추는 동안에 2002년까지 S&P 500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요. 나스닥의 저점도 계속 밑으로 갱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 초에 사스가 터지고 페드의 금리가 이제는 1%에서 딱 멈추고 난 이후부터 멈추고 나서 주가가 그 페드 금리가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에서부터 주가 랠리가 시작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가 랠리가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동반되고 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어느 국면에서 올리기 시작하면요. 최근에 보면 경기 리세션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작년 초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잖아요.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 차가 장기 금리가 이제 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이 뭐 0.6에서 0.8 왔다 갔다 뭐 하면서 지금 머리를 살짝 들고 있고 우리나라 10년물 뿐만 아니라 중국은 벌써 10년물 금리가 거의 3% 전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한 물가가 상승이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연준이 원하던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장기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고 주가 인플레이션 집값이 동반 상승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이 시작되죠. 네. 예. 그런 모습으로 주가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연준이 이번에 아까 FOMC 물으셨는데 여기서 연준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조치가 나왔다면 저는 아마 주식 다 팔았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골문 데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준은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립 서비스 정도만 해주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저금리를 만들어서 시중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한다 해도 그리고 연준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않다 해도 우리가 너무 크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오히려 그게 그냥 그 수순이라고 봐야겠네요. 일상적인. 연준이 아무 조치를 안 취해줄 때 오히려 안심을 하시고요. 잘 돌아가고 있다. 연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정도면 그러면 제가 다시 나와서 제 비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장보다는 뭘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이번에도 올라올 때 돈을 번 분과 돈을 못 번 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그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부의 리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 개인이나 기업 간의 부가 재분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번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적인 비율을 갖고 만약에 밑에서 우리의 우량한 그런 주식을 팔았다 치면 그 사람이 손절했던 이 부가 마이너스 한 5천만 원에서 1억 손절하고 이제 밑에서 파신 분이 여기서 사서 이번에 5천에서 1억 버신 분한테 돈이 그대로 이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가 국가 간의 부를 98년도에 우리가 많이 뺏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한테 많이 뺏겼죠. 많이 뺏겼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찾아왔고요. 거의 60조를 찾아왔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동학개미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여기서 한 40조 더 찾아오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뭘 사야 되는 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랬는데요. 2000년에서 2001년, 2년, 3년까지 이제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이 빠질 때는 그 실적이 나오지 않는 나스닥의 닷컴 기업들이 박살이 나면서 경기 리세션도 왔고요. 경제 리세션도 왔고 실질적으로 다우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나스닥이 가장 가파르게 빠집니다. 그때 당시 보면. 그리고 S&P 500은 다우랑 나스닥을 다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 빠지고요. 그 와중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01년부터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02년, 3년 이럴 때는 그 카드가 남발이 되면서 내수 관련주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저는 이제 이번 6개월 동안에 랠리를 했던 이 빅7이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또 하나의 주도 섹터가 돼서 갈 건지 저희는 계속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시장이 다 답을 줍니다. 네, 그렇죠. 시장을 다 답을 주고 저희 오늘 아침에 회의 때 얘기했던 게 자, 이번에 이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이 불확실성에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가는 주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주식을 저희는 지금 뭐 한 15개에서 20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이 빠지면 사야지 하고 저희 또 기다리고는 있는데 만약에 안 빠지잖아요. 네. 안 빠지면 더 좋아요. 안 빠지면 더 단단하다. 예, 이 회사는 다들 나처럼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안 빠지는구나 하면 이번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런 주식들을 좀 살 생각이고요. 그런 주식들에 탐방을 가보고 그 회사의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고 이번에 분기 실적이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한 이런 걸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번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이, 뭐, 말씀 들으니까, 뭐라 그럴까, 이 폭락 장세에서 되게 불안해하고 공포에 빠지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안심이 되겠네요. 네. 좀 제발 안심하시고요. 그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들어오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부동산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예. 부동산은요, 부동산을 부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M2가 있잖아요.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M2는 계속 이렇게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 장기적인 통화량의 증가에 부동산은 거의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고 또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왜 많이 빠지지 않냐면 부동산을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팔고 다시 살려면 매매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변동성이 적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데 주식은요, 이 M2하고 이 M2를 깨면서 왔다 갔다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주식이라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저희 찾아오셨던 뭐 치과의사 부부분이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분도 이제 거의 찾아오신 분의 99%는 주식으로 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핵심이 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아주 우량한 기업에서 이 현재 가치잖아요. 네.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싼 주식을 사려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PBR이 낮은 주식도 있고 높은 주식이 또 있는데요. 이미 시장이 다 그 회사의 적정 가치는 지금 다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인가는 이미 시장이 다 평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미래의 3년치의 기업의 변화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그 변화를 보면서 매매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제 우리 네이버 카카오 많이 들고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55조 전후 하고 카카오가 지금 한 32조 정도 하면 카카오의 매출이 네이버의 매출을 어느 정도면 따라갈까? 네이버의 이익을 언제 정도면 따라갈까? 지금 4천억에서 5천억 수익 나는데 네이버의 8천억에서 1조 수익을 어느 정도 따라갈까라고 예상을 해보시고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시총이 55조 정도면 그러면 카카오도 55조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샀다가 최근에 카카오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엄청 불안하시죠. 엄청 불안하실 건데 이런 3년에서 5년 뒤에 이 기업은 어느 정도 갈 거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렇게 초우량 기업은 그나마 이 기업의 향후 미래에 대한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 카카오라는 기업은 지금
몇 주 갖고 있는데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서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10년을 들고 갈 주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 주식이 있는데 이런 주식은 그냥 모아가는 주식으로 보시면 근데 모아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간 주식입니까? 하면 이제 제가 32조 정도면 아파트로 따지면 32억짜리 강남 아파트라고 말씀드려요. 네. 요즘 뭐 강남 아파트 뭐 40억, 50억도 많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 32억, 한 40억 하다가 지금 32억입니다. 네. 그리고 한 50억 정도 갈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라고 하고 또 이제 하나 그 치과의사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의사분들이 주식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의사분들이 글쎄요. 네. 제가 아는 분은 한 분 잘 하는 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 과정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한 게 그쵸. 아니라 예. 많이 손실 보고. 네. 주식이란 걸 처음에 모르고 하면 많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고요. 의외로 의사분들이 주식을 잘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이 왜 주식을 잘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의사분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배가 아프다든지 손가락이 아파서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럼 의사분들이 하는 거는 진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배가 아픈 거는 뭐 때문에 아픈 거다. 위가 아픈 거다. 간이 아픈 거다. 뭐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진단을 하고 나면 처방을 하죠. 처방을 하고 나서 봤을 때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한 수술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단과 그 다음에 이 액션이 굉장히 몸에 익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의사분들도 그렇고 오늘 찾아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 주식이 그죠? 카카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 주식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을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금융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렇지. 방법을 모르니까. 예,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그런 이 주식은 앞으로 50억 가는 그런 강남 아파트입니다. 아니면 이 주식은 저쪽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옛날에 뭐 우리가 수서지구 개발되고 뭐 동탄지구 개발되고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예전에 제가 뭐 송도에 인천 송도를 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느냐. 송도에 보면 셀트리온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하는 거는 멀지만 그래도 송도가 또 거기 아주 좋은 국제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집 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뭐 GTX까지 뚫리면 뭐 이게 이상하게 부동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듯이 기업 주식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말씀드리고 턴어라운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터 린치가 두 가지 성장주와 턴어라운드 주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턴어라운드 주식은 그 지역이 이제 계속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하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턴어라운드 기업이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공략할 주식으로 지금 찾고 있는 주식들인데 뭐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워낙 싸게 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은 도대체 뭔지 그런 공부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이 현상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다시 3월과 같은 어떤 공포심에 빠지기보다는 앞으로 요것이 진정이 되면은 떠오를 만한 그런 주식 종목을 찾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